엄마가 이 집에서 혼자 살기 불편하잖아요. 벽이도 많이 나오고. 아니야, 나는 이 집이 좋아. 너희 아버지 추억이 있는 곳이야.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엄마, 빨리 안 와? 밥 차려야지. 큰 며느리 최유진 35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고 어머니 박순자 68는 네, 곧 갖다 드릴게요라고 대답하며 급히 상을 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3남매를 키웠고 서울 강남에 있는 70평 아파트에서 큰아들 강민수 40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반찬 어제 먹던 거 아니야? 왜 또 내놔? 새로 만들어야지. 유진은 매일 시어머니를 괴롭혔고 시어머니가 요리도 못하면서라고 무시했으며 순자는 미안해, 며느리, 내가 다시 만들게라고 사과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보면서도 아내 편만 들었고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요. 반찬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알았어, 아들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서러웠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세탁소를 운영하며 3남매를 대학까지 보냈고 빚을 갚으며 아파트를 지켜냈으며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엄마는 우리한테 빚진 거야, 우리를 낳았으니까라는 태도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중견 기업과장으로 일하며 연봉 8천만 원을 받았지만 도박에 빠져 빚이 2억 원이나 있었고 둘째 딸 강민지 37는 전업주부로 남편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게 살았지만 어머니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며 막내 아들 강민호 35는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남매가 순자의 집에 모였고 엄마,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민수는 엄마, 이 집 팔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집 얘기를. 민지가 끼어들며 엄마, 이 집이 지금 시세로 30억은 될 거예요.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거 비효율적이잖아요 라고 말했고 민호도 맞아요. 엄마 차라리 집 팔고 엄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남은 돈은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뭐? 집을 팔아?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엄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지금은 현실을 봐야죠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 집에서 혼자 살기 불편하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아니야, 나는 이 집이 좋아. 너희 아버지 추억이 있는 곳이야. 민지는 짜증을 내며 엄마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이제 현실을 보세요라고 말했고 민호도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돈이 필요해요. 저는 사업빚이 있고 형은 형대로 빚이 있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너희 빚 갚으라고? 라고 물었고 삼남매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민수가 엄마, 우리가 엄마 아들 딸이잖아요. 도와주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너희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다 내가 댔잖아. 그건 부모 역할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순자는 기가 막혔고 너희가 이럴 수가 라고 말을 잇지 못했으며 민지는 엄마,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엄마 혼자 30억짜리 집에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안 팔아, 절대로.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순자는 이기적? 내가? 라고 되물었지만 삼남매는 네, 엄마가 이기적이에요. 우리 형편도 생각 안 하고라고 비난했습니다. 순자는 나가,
다들 나가. 라고 소리쳤고 삼남매는 에이 진짜라고 투덜거리며 나갔지만 민수는 나가면서 엄마 생각 좀 해봐요. 우리 진심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앉아 울었고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삼남매가 더 악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유진은 순자에게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그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검진 좀 받아보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라고 친절하게 말했고 순자는 고맙구나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속셈은 따로 있었고 민수와 짜고 순자를 치매 진단받게 만들어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면 성년후견인 지정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집을 팔 수 있어라고 유진은 민수에게 말했고 민수는 좋은 생각이야 빨리 진행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유진이 예약해준 병원에 갔고 의사는 간단한 인지검사를 했지만 순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으며 어머님 아주 건강하십니다. 치매 증상 전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실망했고 다른 병원 가볼까요?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아니야 난 건강하대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남편과 함께 순자를 찾아왔고 엄마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시설 정말 좋대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나는 건강한데 왜 요양원을 가? 라고 물었고 민지는 엄마 나이가 68인데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요양원 가면 간호사들이 케어해주고 좋잖아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나는 안 가. 나는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민지의 남편 이철수 사십가 끼어들며 어머니 요양원 비용은 저희가 댈게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돈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짜증을 내며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걱정? 너희가 날 걱정한 적이 언제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진짜? 민지 부부가 나간 후 순자는 애들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삼남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고 며칠 후 민수와 유진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변호사님, 성년후견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치매는 아닌데. 아, 그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숨죽이며 들었고 저 자식들이 나를 정신병자 만들려고 라고 분노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조용히 은행에 갔고 예전에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 선생님, 제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집을 빼앗으려고 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팔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나고 대답했습니다. 집을 파신다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저만 알게 숨기고 싶어요. 자식들이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변호사는 어머니, 진심이십니까? 라고 물었고 순자는 네, 진심입니다. 제가 평생 고생해서 지킨 재산인데
불효자식들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집을 팔고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순자는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불효자식들한테 넘겨주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삼남매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민수는 동생들을 불러 비밀 회의를 했고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엄마를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돈 나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하지만 엄마가 동의 안 하시는데 어떻게? 라고 물었고 민수는 그래서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엄마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진단받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형,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고 민수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가능해. 정신과 진단서만 받으면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엄마가 정신과 가실까요? 라고 의심했지만 민수는 유진이가 속여서 데려갈 거야. 일반 건강검진이라고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형,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나는 도박빚 2억, 넌 사업비 3억, 민지 너는 괜찮지만 우리 형편 봐줘야지.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어. 근데 집 팔면 30억인데 셋이서 나누면 한 명당 10억이잖아, 맞지? 라고 물었고 민수는 응, 그런데 나는 빚이 많으니까 조금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뭐? 형이 더 받아? 왜? 야, 내가 큰아들이고 엄마 모시고 살았잖아. 에이, 형? 그건 아니지. 삼남매는 돈 배분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고 10억씩 똑같이 나누자. 아니야. 나는 12억 받아야 해. 말도 안 돼. 라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일단 집부터 팔고 나중에 정하자라고 정리했고 삼남매는 그래. 일단 집부터 팔자라고 합의했습니다. 다음날 유진은 순자에게 어머니 종합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제가 예약했어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저들이 나를 정신과에 데려가려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정신과였고 유진은 어머니 여기서 간단한 인지 검사 받으시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여기가 정신과잖아. 왜 정신과에? 라고 물었고 유진은 당황하며 아, 요즘은 노인분들 인지검사 정신과에서 많이 하거든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웃었고 그래, 검사 받아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님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2026년 1월 19일이요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요. 미국은, 한국은 누구더라? 아, 깜빡했네. 의사는 메모하며 계속 질문했고 순자는 일부러 몇 가지 질문에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라는 질문에 95, 아니 93? 이라고 대답하고 제 이름 기억하세요? 라고 물으니요. 김 선생님? 이라고 틀리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님 경미한 인지 저하가 보이는데 정밀 검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고 유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며 네, 의사 선생님 정밀 검사 예약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유진은 민수에게 전화했고 여보,
성공했어. 의사가 인지저하 있다고 했어라고 보고했으며 민수는 잘했어. 계속 진행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모든 게 연기였고 집에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했으며 선생님, 제가 일부러 인지검사 틀리게 받았어요. 저 애들이 저를 치매 환자 만들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 위험합니다. 빨리 집을 파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고 순자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부동산에 갔고 이 집 팔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부동산 중개인은 어머님,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30억 정도 됩니다. 빨리 팔리실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그리고 비밀로 해주세요. 자식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네, 자식들한테요? 네, 제 사정이 있어요. 부동산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일주일 만에 바이어가 나타났으며 30억에 현금 거래하겠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좋습니다라고 즉시 승낙했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성년후견인 신청하려면 정신감정서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한 번 더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주 후 순자는 집 매매 계약을 완료했고 잔금도 받았으며 30억 원이 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빼냈고 해외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제 안전하네요라고 안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 이제 자식들한테 알리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아직 아니요. 조금 더 기다릴 거예요. 애들이 무슨 짓 하는지 더 지켜볼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고 엄마, 오늘 저녁 뭐해요? 라고 물었으며 순자는 평소처럼 불고기 만들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사를 했고 유진은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다시 가셔야 해요. 정밀 검사 예약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너희가 나를 정신병자 만들려고 하는 동안 나는 이미 집을 팔았어라고 비웃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찾아와 엄마 요양원 계약금 냈어요. 다음 달부터 들어가시면 돼요라고 통보했고 순자는 뭐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라고 항의했지만 민지는 엄마 인지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왔잖아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가.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순자는 너희가 나를 버리려는 거잖아 라고 소리쳤고 민지는 버리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좋아. 다음 주에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다들 모여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무슨 얘기인데요?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그때 가면 알아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의아해하며 나갔고 민수에게 전화해서 오빠 엄마가 이상해요. 무슨 얘기할 게 있다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뭐 설마 유 원장 얘기하려나? 라고 추측했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한테 다 주실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삼남매는 엄마가 재산 분배 얘기하시나 바라고 기대하며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이미 집을 팔았다는 것을 그리고 30억 원을 자식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다는 것을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었고 삼남매의 세계가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삼남매와 며느리, 사위가 모두 순자의 집에 모였고 민수는 엄마 무슨 얘기 하시려고 우리 다 부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앉아라 다들이라고 말했고
삼남매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엄마가 유원장 얘기하시나 봐라고 민지가 민호에게 속삭였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입을 열었고 이 집 말이야. 라고 말하자 삼남매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집 팔았어.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고 민수는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으며 순자는 이 집 팔았다고 2주 전에라고 반복했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엄마, 농담이죠?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농담 아니야. 진짜로 팔았어. 30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30억?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팔아요? 라고 소리쳤고 순자는 냉정하게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해야 하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이긴 하지만 우리도 여기서 살았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그냥 얹혀 산 거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그럼 그 30억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내가 가지고 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엄마 그 돈 우리한테 나눠주실 거죠? 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니라고 짧게 대답했고 삼남매는 네 라고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안 줘요? 라고 민수가 따졌고 순자는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 돈을 달라고 해? 라고 되물었습니다. 순자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고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탁소 운영하면서 너희 새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내 인생은 없었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뭐 했어? 나를 하녀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이제는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했지만 순자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너희가 나를 정신병자 만들려고 할 때는 미안한 줄 몰랐잖아.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엄마 우리 진짜 반성할게요. 30억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라고 애원했지만 순자는 한 푼도 안 줘. 이 돈은 내가 남은 인생 살 돈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형은 빚이 2억이고 저는 3억인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너희 빚을 갚아줘야 해? 민수는 화를 내며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라고 소리쳤고 순자는 자식?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 보내고 정신병자 만들어?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그럼 저희는 다음 달까지 어디 가서 살라고요? 라고 따졌고 순자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미 작은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나 혼자 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작은 아파트 사셨다고요? 얼마짜리인데요? 5억짜리, 25억은 내가 쓸 거야.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엄마 25억을 엄마 혼자 쓴다고요? 엄마 나이가 68인데 그 돈을 언제 다 써요? 라고 따졌고 순자는 내가 100살까지 살면 32년인데 25억이면 1년에 7,800만 원 쓸 수 있어. 충분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내가? 순자는 웃으며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라고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고 민수가 집어보니 요양원 계약서 해지 통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계약한 요양원 말이야. 내가 해지했어. 계약금도 돌려받았어. 민지는 엄마, 어떻게? 라고 말을 잇지 못했고 순자는 그리고 민수야,
내가 상담한 변호사 말이야. 그 사람한테도 연락했어. 성년후견인 신청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나는 정상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걸? 너희가 나를 바보로 아는데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무슨 짓 하는지.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그리고 이건 너희한테 줄 선물이야 라고 말했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박순자는 사망 시 남은 재산을 전액자선단체에 기부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뭐? 자선단체? 응,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겠더라. 삼남매는 완전히 무너졌고 민수는 엄마. 제발,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라고 울먹였지만 순자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너희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어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강제 퇴거시킬 거야.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순자는 소리쳤고 삼남매는 할 수 없이 나갔지만 민수는 엄마, 이건 말도 안 돼.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순자는 해봐. 변호사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 너희가 질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고 여보, 미안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했어. 나는 잘했어. 저 불효자식들한테 재산 넘겨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삼남매는 모여서 어떡하지? 엄마가 진짜 집 팔았어. 라고 패닉했고 민수는 법적으로 다퉈야 해. 엄마가 우리 유류분 침해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오빠 엄마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유류분이야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나는 빚이 2억인데 나도 3억이야. 망했어. 삼남매는 절망에 빠졌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순자의 복수는 시작되었고 이제 삼남매의 몰락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변호사님, 제 어머니가 집을 팔았는데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팔았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어머님 명의 재산이시면 어머님이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 동의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유류분은요? 우리 유류분 침해 아닌가요? 아니요. 유류분은 사망 후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시든 자유입니다. 민수는 멘붕했고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으며 변호사는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오며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민지는 순자를 찾아가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애원했고 순자는 생각 끝났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엄마 그럼 우리 집은 어떡해요? 저희도 살 곳이 필요해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너희 남편이 사업 잘한다며?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우리도 애들 키워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순자는 나도 너희 새 키울 때 그랬어. 혼자서 다 했어라고 대답했고 민지는 그건 엄마 의무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무? 그럼 자식의 의무는 뭔데? 부모를 요양원 보내고 정신병자 만드는 게 의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지는 할 말을 잃었고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먹였지만 순자는 용서,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길거리에서 자라고요? 아니, 너희가 알아서 집 구하면 되지. 민지는 분노하며 엄마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어요. 라고 소리쳤고 순자는 나보다 너희가 더 냉정했어. 나를 정신병원 보내려 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집을 나갔고 엄마, 정말 너무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막내 민우도 순자를 찾아왔고 엄마 나는 진짜 돈이 급해요. 사업비 3억 못 갚으면 파산이에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순자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왜 내 빚을 갚아줘야 해? 라고 물었고 민우는 엄마가 부모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빚까지 갚아줘야 해? 엄마, 제발요. 1억만이라도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안 돼. 한 푼도 안 줘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민우는 엄마, 그럼 나는 정말 파산이에요. 파산하면 제 인생 끝나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순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는 이미 너희 인생에 너무 많이 투자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으며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애원했지만 순자는 일어나 그렇게 애원해도 소용없어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내가 엄마를 잘못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라고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 삼남매는 다시 모여 긴급 회의를 했고 어떡하지? 엄마가 진짜 한 푼도 안 주시겠대. 라고 패닉했습니다. 민수는 우리 집도 다음 달 15일까지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라고 말했고 유진은 그럼 전세라도 구해야죠. 근데 돈이 있어야 전세를 구하지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내 빚이 2억인데 어떻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민지의 남편 철수가 제가 5천만 원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는데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5천으로 뭘 해. 서울에서 전세 구하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형, 우리 엄마한테 계속 압박 넣으면 어떨까? 손주들 데려가서 할머니, 우리 집 없어요. 이러면 엄마 마음이 약해지실 수도. 라고 제안했지만 민수는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엄마가 우리한테 완전히 실망하셨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그럼 법적으로 싸워야죠.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안 돼. 엄마가 녹음한 거 있잖아. 우리가 정신 감정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 그거 공개되면 우리 망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남매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엄마를 라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순자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새 아파트 계약을 마쳤고 30평 아파트 5억 깔끔하네요 라고 만족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 남은 25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쓸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선사업 하시려고요? 네, 나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돕고 싶어요. 변호사는 감동하며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제가 좋은 재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순자는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삼남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2시 우리 집에서 마지막 가족 모임하자. 꼭 와라 마이너스 엄마라는 내용이었고 삼남매는 마지막 가족 모임? 엄마가 마음 바꾸신 건가? 라고 기대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고 삼남매는 모두 모였으며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없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세요라고 손주들이 말하게 연습시켰고 순자를 압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예상 밖의 손님들을 데려왔고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자선재단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삼남매는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박순자의 인생 정리라는 제목이었고 1956년 출생, 1980년 결혼, 1984년 민수 출생, 1987년 민지 출생, 1991년 민호 출생이라는 연표가 나왔습니다. 2014년 남편 사망, 혼자서 세탁소 운영하며 삼남매 키움, 총 투자 금액. 다음 슬라이드에는 민수 대학 등록금 4,500만 원, 결혼 비용 3천만 원, 생활비 지원 5천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지 대학 등록금 4,800만 원, 결혼 비용 5천만 원, 생활비 지원 4천만 원, 총 1억 3,800만 원. 민호 대학 등록금 5천만 원, 사업 자금 8천만 원, 생활비 지원 6천만 원, 총 1억 9천만 원. 총합사업 5,300만 원.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준 돈 0원. 자식들이 어머니 생일 챙긴 횟수 10년간 3번. 자식들이 어머니 아플 때 병문안 온 횟수 0번.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사랑해요 라고 말한 횟수 0번. 삼남매는 고개를 숙였고 손주들도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순자는 응, 한 푼도 안 줘. 너희는 내 자식 자격이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2주 후 민수 가족은 급하게 전세집을 구했지만 보증금이 부족해 민지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빌렸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출 1억 5천, 이자만 매달 150만 원. 라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고 유진은 당신 도박빚 2억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일단 살아봐야지 뭐. 하지만 민수의 회사에서 소문이 났고 민수 씨, 어머니랑 사이 안 좋다며? 재산 다 날렸다는데 진짜예요? 라고 동료들이 수군거렸으며 민수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라고 둘러댔지만 회사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부장에게 불려갔고 강 과장, 회사 분위기 좀 어때요? 라는 질문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부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 과장 소문이 안 좋아요.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 했다는 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든 아니든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강 과장 이번 승진에서 제외됐어요. 민수는 멘붕했고 부장님, 제가 10년 동안 회사 위에 일했는데 라고 항변했지만 부장은 그래도 인성이 의심되면 승진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유진에게 승진 탈락했어 라고 말했고 유진은 뭐 승진하면 연봉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해요? 이자도 못 갚겠는데. 미안해. 유진은 미안하면 뭐해요? 당신 엄마 잘못 만나서 우리 인생 망쳤잖아요. 라고 비난했고 민수는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잘못 대했어. 라고 자책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남편 철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여보, 우리 오빠한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으며 철수는 글쎄, 민수 형 형편 보니까 당분간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럼 우리 손해잖아. 당신 오빠인데 어쩔 수 없지. 민지는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엄마 제발 마음 돌려주세요.
우리 정말 반성했어요 라고 애원했지만 순자는 민지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는 엄마가 진짜 냉정해지셨어. 라고 한숨을 쉬었고 철수는 당신들이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여보도 내 편 아니네라고 서운해했지만 철수는 나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장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나셨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어? 장모님을 정신병자 만들려 했잖아. 그게 나쁜 거 아니야? 민지는 할 말이 없었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막내 민호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고 사업비 3억 원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으며 민호 씨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라는 협박 전화를 매일 받았습니다. 민호는 형 민수에게 전화해서 형, 나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줘라고 애원했지만 민수는 나도 없어. 나도 비투성이야 라고 거절했고 민지에게도 전화했지만 오빠, 우리도 형님한테 5천 빌려줘서 여유 없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파산 신청을 했고 개인 회생 절차 시작합니다라는 법원 통지를 받았으며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절망했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당신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고 비난했고 민호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자책했습니다. 3개월 후 3남매는 각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민수는 승진 탈락 후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일했으며 유진과의 관계도 나빠져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라는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민지는 오빠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압박받았고 남편과도 싸움이 잦아졌으며 당신 오빠 때문에 우리 돈 날렸잖아라는 말을 들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민호는 파산 후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작은 원룸에서 근근히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대학 나와서 아르바이트라니 라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3남매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순자를 봤고 순자는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어르신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3남매는 멀리서 지켜보며 엄마 저렇게 행복해 보이시네 라고 중얼거렸고 민수는 우리가 있을 때는 저렇게 웃지 않으셨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우리가 엄마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깨달았고 민호는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 라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고 엄마가 우리 보면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을 봤지만 모른 척했고 나는 이제 너희 없이도 행복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3남매는 각자 집에서 울었고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순자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편안하게 지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복지관 직원들이 반겨주었고 순자는 네, 저도 즐거워요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지원 재단을 설립했고 자신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을 도왔으며 어르신들, 저도 같은 경험했어요. 우리 함께 힘내요라고 위로했습니다. 재단은 순자가 기부한 5억 원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남자 어르신을 만났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72세예요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순자는 박순자입니다. 68세예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종훈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 셋 키웠는데 제 재산 다 빼앗기고 요양원 보내려 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집 팔고 독립했죠. 두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순자 씨, 요즘 자식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라고 종훈이 물었고 순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공짜로 받으니까 고마운 줄 모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를 ATM 기계로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죠라고 위로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종우는 순자에게 순자 씨,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고백했고 순자는 잠시 놀랐지만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년의 로맨스를 시작했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야, 제주도 가볼까? 좋아요, 가봐요.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순자가 말했으며 종우는 나도요. 당신 만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삼남매는 순자의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고 엄마가 남자친구 사귀신다고 라고 민지가 소리쳤으며 민수는 뭐 엄마 나이가 68인데? 라고 놀랐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우리보다 행복하게 사시네. 라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재산 다 그 남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했고 민수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가 우리랑 연 끊으셨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순자와 종우는 결혼식을 올렸고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으며 복지관 친구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순자 씨.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라는 축하 인사가 쏟아졌고 순자는 감사합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남매는 초대받지 못했고 멀리서 결혼식장을 바라보며 엄마, 행복하시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우리가 엄마 결혼식에도 못 가다니. 라고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우리가 자격이 없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후 순자와 종우는 함께 재단 활동을 하며 더 많은 노인들을 도왔고 우리 같은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라고 말하며 강연도 다녔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자식에게 배신당했지만 새로운 인생 시작한 68세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순자는 TV 인터뷰에도 출연했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다가 아닙니다. 자식이 배신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했으며 많은 노인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삼남매는 TV에서 어머니를 보며 엄마가 저렇게 유명해지셨어. 라고 놀랐고 우리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순자는 자식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제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책도 출판했고 자식이 다가 아니다. 마이너스 68세 엄마의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순자 씨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자식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어요. 라는 독자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순자의 재산은 투자로 더 늘어났고 25억이 30억이 되었으며 우리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노인들 도와요라고 종훈에게 말했고 종훈은 당신 정말 대단해라고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자식들 없이도 아니 자식들 없어서 더 행복했으며 여보 남은 인생 30년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종훈에게 말했고 종훈은 그럼요 우리 함께 행복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2년 후 삼남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고 민수는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강 과장 실적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아서 그만두시는 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회사를 나왔고 10년 다닌 회사인데 라고 허탈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어떡해요? 실업수당으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소리쳤고 민수는 미안해. 내가 취직 다시 해볼게. 라고 말했지만 40대 중반의 재취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면접을 여러 번 봤지만 경력은 좋은데 평판이 라는 이유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작은 회사의 계약직으로 취직했고 연봉은 4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걱정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고 당신 엄마 잘못 만나서 우리 인생 망쳤어라는 말을 매일 들으며 민수는 점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민지는 오빠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결국 받지 못했고 남편 철수와의 관계도 나빠져 당신 오빠 때문에 우리 돈 날렸잖아 책임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지는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받아볼게. 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나도 없어. 정말 미안해라고 거절했습니다. 철수는 장모님이 옳았어. 당신네 가족은 문제가 많아라고 비난했고 민지는 여보까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라고 서러워하며 울었습니다. 민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자책했습니다. 민호는 파산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며 신용 등급 최하위 대출 불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택배 배달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고 대학까지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애들도 아빠 없는 게 나아요라고 말했으며 민호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이혼 서류 보낼게요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어느 날 삼남매는 다시 만났고 서로의 비참한 상황을 공유하며 우리 정말 망했다.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다 우리가 엄마를 잘못 대한 대가야. 라고 말했고 민지는 우리가 그때 엄마한테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습니다. 민호는 형, 누나, 우리 엄마한테 다시 한번 사과하러 가자라고 제안했고 민수는 엄마가 받아주실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민지는 그래도 해보자. 이대로는 안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삼남매는 순자의 새 아파트를 찾아갔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순자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민수가 엄마 저 민수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슨 일이야? 라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 사과하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사과? 이제 와서? 엄마 제발요. 저희 진심이에요. 순자는 문을 열었고 삼남매는 들어왔으며 순자의 깔끔하고 아늑한 집을 보며 엄마 혼자 잘 사시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무슨 일로 왔어? 라고 물었고
삼남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저희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말했고 민지도 엄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민호는 엄마 저 이혼했어요. 파산하고 신용불량자 됐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고 순자는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데? 라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만? 네,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용서는 안 되라고 말했고 삼남매는 엄마 라고 울먹였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나를 정신병자 만들려 했고 요양원 보내려 했고 재산 빼앗으려 했잖아. 엄마, 저희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 너희 없이도 행복해. 아니, 너희 없어서 더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삼남매는 엄마, 저희는요?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를 완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응, 이미 2년 전에 버렸어. 민수는 엄마, 그래도 저희가 엄마 자식인데 라고 애원했지만 순자는 자식?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삼남매는 일어서며 엄마, 정말 마지막인가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응, 마지막이야. 다음에 만날 때는 내 장례식 때나 보자. 그것도 오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삼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고 우리 정말 엄마를 잃었구나 라고 절망했습니다. 민지는 우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 라고 울먹였고 민수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삼남매는 각자 집에서 엄마를 생각하며 울었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후회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년 후 순자는 73세가 되었고 종훈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며 재단 활동도 계속하며 많은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순자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노인들이 감사 인사를 했고 순자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보람 느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재산은 투자로 더 늘어나 40억이 되었고 여보, 우리 돈 더 많이 기부해요. 어려운 노인들 도와요라고 종훈에게 말했으며 종훈은 당신은 정말 천사야라고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여행도 많이 다녔고 유럽, 미국, 호주 등을 방문하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구나 라고 행복해했습니다. 종훈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 말했고 순자는 나도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삼남매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민수는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으며 유진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유진이 말했고 민수는 알았어. 미안해. 라고 대답하며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민수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며 내가 엄마를 잘 모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엄마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민지는 남편 철수와의 관계가 계속 나빴고 철수는 당신 오빠들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 엉망이야 라고 비난했으며 민지는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라고 사과했습니다. 민지는 항우울제를 먹으며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울먹였지만 순자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파산 후 신용 회복을 위해 5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택배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빚은 다 갚았어. 하지만 잃은 건 너무 많아. 라고 한숨을 쉬었고 엄마, 제가 엄마를 잘 모셨으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라고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TV 인터뷰에 다시 출연했고 이사장님, 5년 전에 인터뷰하셨을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훨씬 행복해졌어요. 자식들 없이도, 아니 자식들 없어서 더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식분들과는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제 결정은 옳았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하니까요. 삼남매는 TV를 보며 엄마가 우리 없이도 행복하시대. 라고 씁쓸하게 말했고 우리는 엄마한테 짐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유언장을 업데이트했고 변호사에게 제가 사망하면 남은 재산 전액 재단에 기부하고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변호사는 확실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순자는 네, 확실해요. 자식들한테 주느니 어려운 노인들 돕는 게 낫죠라고 대답했습니다. 10년 후 순자는 78세가 되었고 여전히 건강하게 재단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100세까지 살면서 더 많은 노인들 도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우는 77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순자는 여보가 준 행복한 추억 덕분에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강하게 살았습니다. 삼남매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민수는 60대가 되어 은퇴했지만 연금도 적고 혼자 외롭게 살았으며 엄마,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우는 재기의 성공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살았지만 엄마 없이 성공한 게 의미가 없어. 라고 허무해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으며 의사는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단 직원이 삼남매에게 연락했고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남매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 앞에서 엄마 라고 울먹였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민수는 저희가 어머니 자식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어머님께서 자식들 면회 거부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라고 말했고 삼남매는 뭐? 라고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의식 있을 때 직접 작성하신 서류예요. 자식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삼남매는 엄마, 우리를 끝까지 라고 절망했고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순자는 세상을 떠났고 유언장대로 재산 40억 원 전액이 재단에 기부되었으며 박순자 이사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 많은 노인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재단이 발표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노인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순자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행복했어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라는 추모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삼남매는 장례식장 밖에서 멀리 지켜보며 들어가지 못했고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삼남매는 순자의 묘지 앞에 섰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삼남매는 엄마 다음 생에서는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돌아섰습니다.